척화는 화해를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왔을 때 한 얘기예요.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싸우자 이런 얘기죠. 척화 주전. 그 다음 70년대 외양 일체론. 이거 누구 주장이라고 그랬어요? 최익현. 80년대 영남 만인소 누가 올렸다고? 이만소. 됐죠? 그리고 1895년에는 이제 위정척사 운동이 액션, 의병으로 넘어가더라. 직접 행동으로 가더라. 싸우죠, 싸워. 알겠죠? 그래서 그 밑에 사람 이름들 쫙 나오니까 구별해야 됩니다. 시험은 구분하는 데서 나와요. 이게 언제적이냐, 60년대냐, 70년대냐, 80년대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는 27쪽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과 28쪽이 온통 갑신정변이에요. 먼저 눈을 한번 쫙 보세요. 다 있죠? 안심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지 말고 칠판에 주목하고 스토리 구조를 이해하면 돼요. 스토리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냐면 집에 가서 애한테 설명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되게 안 잊어버릴 겁니다. 알았어요? 내가 공부해야지,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잘 듣고 옆집 아주머니한테 전해줘야지. 이러면 될까요? 전달해줘야지. 이런 기본으로 해보십시오. 가볍게. 자, 우리는 팩트를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188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모군란이 일어났었죠.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었다. 자, 이모군란은 이미 다 봤습니다. 82년 이모년에 90군인들이 난동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했고 1884년 그로부터 2년 뒤입니다. 무슨 년이라고 그랬죠 이때가? 갑신년. 갑자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오죠? 10년마다. 그 다음에 1894년은 뭐예요? 갑오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갑이 또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갑신년에 정변이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갑신정변도 이모군란과 같은 팩트,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다루는 방식대로 한번 가봅시다. 같이 봅시다.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러죠. 이게 왜 일어났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되게 답을 찾는데 많이 물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었냐라는 것은 문제를 낼 때 보기에 주어지는 것들이 되게 이게 많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잘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결과가 있죠. 이것도 답을 찾는 데 나옵니다. 이게 되게 문제를 주어질 때는 뭘 많이 묻는다고? 요거예요. 요게 바로 뭐냐? 스토리 구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신정변이란 급진개혁파가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알아두지 말고 그 사건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됐지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걸 시험에 보기에 던져준단 말이에요. 문장을 통해서. 자, 먼저 이것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전개과정.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갑신정변은 6학원 직들 한번 언제 다 했죠? 84년에 갑신년에. 어디서 일어났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갑신정변에 나오는 장소가 있어요. 특정한 장소가 있어요. 시험에 나오면 연엄이 나옵니다. 이 장소가 나오면 무조건 갑신정변이에요. 그게 뭐냐? 우정국이죠. 우정국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낙성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실은 요즘 보면 어때요? 건물 다 지어놓고 중공 테이프를 끊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인 셈이에요? 우정국. 그래서 우정국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이모군란 이후에 민씨 일파들이 등장해가지고 친청 사대주의에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 민씨 일파들을 제거하려고 살생부를 줬어요. 누구한테? 수문장한테. 그래서 너 사람들 초대했으니까 이 초청장 보고 죽일 놈과 살릴 놈 갈라놨으니 죽일 놈이 들어오면 조용히 모시고 와서 죽여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누구한테? 유병한테.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사 계획이 있어가지고 죽일 놈들이 딱 들어오면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뒷견으로 모시고 와서 뒤에서 보니까 진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 전부 다 기록에 의해서 이렇게 드라마로 교환했죠.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니까 뒤에서 칼로 내리치더라고요. 근데 아야소리도 못하게 죽는 그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칼로 칠 때 이
볼록 튀어나온, 이렇게 고개 딱 숙여보세요. 그래서 맨 위에 볼록 튀어나온 등뼈의 맨 윗부분 있죠? 그 부분을 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이 장소를 아냐 하면 담배를 끊었는데,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는데 몸에서 막 담배를 피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령이 떨어져요. 너 담배를 안 피우려거든 차라리 죽어라. 몸이 나한테 명령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죽어야 될 장소가 구체적으로 딱 여기를 찔러서 죽어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랬으면 정말 시원하겠어요. 누군가 나를 찔러줬으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자살 충동인가 봐요 아마. 그래서 그걸 느꼈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막 여기가 근질근질해. 이거 좀 제발 여기서 확 찔러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은 뭐냐면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중독. 그래서 니코틴이나 탈을 30년 동안이나 나한테 공급해주더니 내가 숙주잖아요. 니코틴 탈이 입장이 돼보세요. 지가 들어와서 나한테 기생하고 살 숙주인데 30년 동안 계속 날마다 담배 한 갑 내지 두 갑씩 공급해주더니 갑자기 이놈이 안 줘? 그럼 나 이렇게 굶게 만들려면 차라리 숙주를 죽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살 충동까지 느껴봤어요. 담배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담배를 끊은 지 또 10년이 됐어요. 담배를 끊은 이후로 이제 딱 10년 올해 넘었는데 2005년에 그랬으니까 10년이 넘었죠. 근데 그렇게 죽여야 될 놈들, 살생부가 올랐는데 죽일 놈들이 오면은 그곳을 쳐서 단칼에 죽인다. 야쏘리 놈들. 그래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우정국 낙성식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거사를 했죠. 거사. 그래서 거사를 하고 그리고 뭘 했느냐? 고종 임금한테 찾아갔습니다. 그 고종 임금을 어디로 모셨냐면 장소가 또 나와요. 넓은 경복궁 대신에 창덕궁으로 옮기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앞에 부분 빼놓고 지금 먼저 정계가전 하잖아요. 김옥균 일당이나 박영효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방어할 군인 수가 얼마 안 돼. 민비 뒤에는 누가 있죠? 청나라 군대가 있죠. 청나라 군대가 몇 명이에요? 3,000명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고종 임금을 지키고 이 갑신별을 뒤에서 도와준다고는 일본 군대가 5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50명이 키우고 있던 호리모도의 그 별기군 신식군대들이 있잖아요. 걔네들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관생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걔들하고 그리고 서울시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박영효였거든요. 박영효가 함성북 탄유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장이에요. 근데 그 당시 조선시대 서울시장은 경찰권까지 있었어요. 그 사법권, 군사권까지 있었어요. 자기가 거느린 군대가 있었습니다. 박영효가 거느린 군대 몇 명하고 50명 일본 군대하고 그리고 사관생도에 해당되는 몇 명하고 이 적은 숫자로 청나라 군대를 상대하려면 방어 지역이 넓으면 안 되겠죠. 좁은 데를 어디로? 창덕궁으로 옮기겠어요. 그리고 그 고종한테 찾아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그 개혁을 단행하려고 하고 친청 사대주자들 민실파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고종 임금이 뭐라 했겠어요?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종 임금이 허락을 했습니다. 윤허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강령 이게 뭐냐면 신정치강령 14개조죠. 신정정치강령 14개조에 사인을 했어요. 고종 임금이. 만약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면 얘들은 뭘 일으킨 거예요? 네? 역정모 이런 거죠. 그렇죠? 반란을 일으키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임금이 사인해가지고 어때요? 정당화가 이런 거. 그래서 3일 동안만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돼. 이걸 뭐라고 그래? 3일 천하라. 오케이?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고종임금이 윤호를 하지 않았다면 얘네들은 모반을 합니다. 모반. 그죠? 모반은 셈이에요. 근데 고종임금 윤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중과부적이었죠. 일본 놈들은 몇 명 안 되고 청나라 군대가 3,000명인데 그 중에 1,500명이 프랑스랑 전쟁하느라고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애들이 1,500명인데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금방 밀립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결국은 일본도 다 도망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실패가 끝납니다. 실패. 청군이 갑작스럽게 다시 또 개입하는 바람에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이 스토리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창덕궁에 가 있는 고종 임금한테 어쩌고 나온다든지 우정국 낙성식을 계기로 해서 거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뭐라고요? 갑신연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갑신정변, 즉 갑신정변이 왜 일어났냐 하면 이것 때문이죠. 민씨일파의 칭청 사대주의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 이모군란 이후에 이 민비가 청나라로부터 구원을 받은 민비가 청나라에 기대서 온갖 것들을 다 간섭을 받았겠죠. 근데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예요. 지네들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예요. 지네들도 이 영국한테 개항당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 청나라를 본받으면 안 되게 생겼거든. 김옥균이나 박영호가 볼 때는. 그래서 청나라를 본받으면 안 돼. 우리도 빨리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청나라처럼 따가면 안 되지 하면서 친청 사대주의 수구파에 대해서 반발을 갖고 있었던 그 김옥균이 거사를 계획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청나라 군대가 일부가 철수를 했었다. 그죠? 그래서 당시 청군 일부가 철수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청나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 터졌었다. 어디에서? 베트남에서. 베트남을 서로 먹으려고 청나라와 프랑스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영효, 김옥균 입장에서는 찬스다. 청나라 군대 3,000명 가운데 1,500명이 빠져나갔으니까 우리가 이때를 틈타서 거사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또 갑신정변이 일어난 세 번째 원인은 급진개화파가 늘 민비한테 그 쪼임을 당했어요. 너 일본한테 돈 빌려오라니까 왜 못 빌려와? 이렇게. 알겠어요? 일본에 대해서 차관을 조달받으라고 했는데 일본 차관 조달이 실패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비한테 맨날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김옥균이가. 그래서 이제 반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이런 참에 청나라 군대가 빠져나가고 결국은 뭐냐? 예, 일본이 원조를 해준다고 원조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일본 놈들이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먼저 도망가 버렸어요.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고 전세가 기울자 일본 놈들이 먼저 도망갑니다, 다시.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어요, 이제. 갑신정변은 이모군란 이후에 친청 사대주의에 빠진 민실파들이 너무나 보수화되고 개화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근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근대화를 빨리 하자고 서두르던 누가요? 급진개화파가 사람 주인공이죠. 그래서 급진개화파가 그렇잖아도 지금 일본한테 돈을 빌려오지 못한다고 맨날 민비한테 쪼달림을 받고 있던 급진개화파가 청군 일부가 빠져나간 틈을 타서 우정국 낙성식을 계기로 거사를 일으켰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이 됐다. 그럼 며칠 동안 권력을 쥐었다? 정권을 3일을 잡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정치강령 14개조 개헌안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신정강령 14개조 내용을 알고 있어요. 첫째 뭐냐? 자,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다시 환송해 돌려보내라.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갑신정변 때의 신정치강령 14개조입니다. 알겠죠? 거기 보세요. 다 나와 있죠? 있어요? 갑신정변 14개조. 안 나와 있나요? 있어요? 두꺼운 책에 있어요. 두꺼운 책. 자, 나중에 보고. 지금 여기서 없어요. 그냥. 대원군의 환송을. 알겠죠? 대원군을 빨리 귀국시켜라! 이 말이 나오면 뭐라고? 갑신정변입니다. 상황을 보세요. 지금 대원군이 청나라에 끌려가고 없을 때는 이모군란에서 갑신정변 사이죠. 그러니까 이 주장이 나온 것은 뭐라고요? 갑신정변 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급히 순사제도를 시행하자. 알겠어요? 경찰제도를 시행하자.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원사료에는 순사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원래 포졸들이 있었죠. 포도청이 있었고요. 그거 말고 전 근대적인 경찰 말고 우리도 서양 근대와 같은 그런 근대 경찰제를 시행하자.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재정을 어디로 단일화시키자고? 호조로 단일화시키자.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앞으로 재정을 단일화시키자는 주장이 여러 번 제기돼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그 당시 조선시대 말기에는 재정이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분산되는 말이 좀 막연하잖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 제각각이었어요. 경기도 도청에서도 화폐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에서도 화폐를 발행하고 사례청에서도 화폐를 발행하고
상평층에서 화폐를 발행하고 이렇게 화폐 발행 기관이 많았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개나 소나 돈을 막 찍어냅니다. 그럼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는 어떻게 됐어요? 올라갑니다. 통화 팽창에 의한 물가 앙등을 요즘 경제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극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재정을 어디로? 한 군데로 통일하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탁지하면 탁집으로 재정을 단일화시키자 이런 주장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14개조 조항 가운데 대형부를 급히 기울시켜라, 그 다음에 경찰을 시행하자, 또는 재정을 단일화시키자. 자, 아주 획기적인 주장 하나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강령을 근대적인 개혁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신분제 폐지. 알겠죠? 신분제 폐지. 그래서 신분제 폐지에 대한 주장이 나옵니다. 반상제를 폐지하고 평등사회를 구현한다. 결국은 사회를 무슨 사회로? 양반 선분 구분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 평등사회로 가자라고 누가요? 누가? 84년에 누가? 김옥균, 박유효가. 몇 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응? 우리 조상 중에서도 한참 전에 120여 년 전에 벌써 이런 주장인데 어떤 미친 교육부 이 새끼는 신분제를 고정화시키자고 이 쌍놈 새끼가 말이야.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요? 개돼지 여러분? 꿀꿀꿀 해주세요. 멍멍멍 하던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까 더구나 교육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놈이 그런 정신 넉 빠진 소리 하는 제 입에서 여기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어?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이 말이에요. 한두 놈이 아닙니다 지금.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새끼가 있지 않나. 그것도 전부 다 높은 놈들이 말이에요. 이러니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조가 들 그런 혼란기라고, 그야말로 혼란기예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이때 근대사회를 평등사회를 제한하는 그런 신분제 폐지 주장이 나왔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내용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른 개혁안과 비교해서 이것이 갑시정변 때의 김옥균, 박유효가 주장한 신정강령 14개조 내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것이 경찰제라는 주장이 나오거나 재정을 호조로 단일화시키자거나 이런 주장이 나오면 갑신정변 때의 개혁안이라는 것을 꼭 구분할 줄 알 것. 알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결과 들어갑니다. 이제 사건 결과. 원인은 이러이러한 원인이고 전개 과정은 스토리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뭐냐? 갑신정변. 우리나라 최초 근대화 운동인 이 갑신정변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그 결과 다시 신청 사대주의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격화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도 되겠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공통적인 결과는 뭐다? 사대주의가, 친청 사대주의가 더욱 격화되었다. 알겠어요?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어때요? 청나라 세력이 득세했단 말이에요. 됐죠? 친청 사대주의가 고조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본이 또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일본이 갑신정변 세력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청나라 군대랑 싸우다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일본한테 대한 배상을 물어주기로 한성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성조약.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해준 조약이 뭐라고요? 한성조약. 간단해요. 끝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조약 하나가 있으니 이게 중요하죠. 무슨 조약이 있어요? 텐진조약. 어디에서 체결된 조약이라고요? 텐진에서 체결됐어요. 한성조약은 어디서 체결됐을까요? 서울에서. 서울. 지금의 서울이 한성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북경 가면 한성 이렇게 써있나요? 서울을 한성이라고 써놨던데 내가 옛날 90년대 베이징 가니까 한성 이렇게 써놨다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서울이라고 써있어요? 서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한자로? 한자로 서울 이렇게 써놨어요? 간자체로? 네. 그러니까 간자체로 서울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게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 베이징 애들이 우리를 서울을 계속 한성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어 계속. 그러니까 텐진에서 텐진조약, 서울에서 한성조약이죠. 언제예요, 좀 더? 갑신정변 이후 텐진조약이 체결된데 이 조약 내용이 뭐냐면, 자 여러분 상황을 판단해야 돼요.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에 들어온 군대가 누구라고? 청나라 군대. 청나라 군대만 들어왔나요?
일본 군대가 들어왔죠. 무슨 조약 때문에? 재물포 조약 때문에. 그래서 조선에 지금 어느 나라 군대가 와 있어요. 청나라 일본 군대가 와 있죠. 근데 갑신정변이 터져가지고 청나라 일본 군대가 갑신정변 세력과 어울려서 싸워서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하나는 공격하느라고 민비를 도와서, 하나는 김옥규를 도와서 방어하느라고 일본군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조선에서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두 나라 군대가 싸울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텐진 조약은 뭐냐? 야, 우리 그러지 말고 현재 조선에 와 있는 청나라 군대나 일본 군대를 다 내보내자. 공평하게. 혹시 조선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군대를 파병할 일이 있으면 너네가 오면 우리도 자동 개입, 우리가 들어오면 너네도 자동 개입, 이렇게 해놨어요. 오케이? 이걸 우리가 말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 동시에 먼저 철수하고 다시 동시에 어떻게 해요? 개입하자. 알겠죠? 이렇게 청군과 일본군 두 나라의 군대를 함께 조선에서 철수하고 함께 조선에 개입하도록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무슨 조약이라고? 텐진 조약. 자, 이걸 다른 말로 합시다. 다른 말로 표현합시다.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외운 대로 나오지 않고 다른 언어로 표현하니까 어려워지죠. 그죠?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군사적 동등권이 마련되었다. 됐어요? 누구 입장에서 좀 이득을 본 겁니까?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하고 우리가 지금 청나라는 몇 명 있고요? 1,500명 있고 일본군은 몇 명 있어요? 50명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압도적으로 열세죠. 근데 야, 우리 나갈 테니까 느려나가. 그럼 너네 들어오면 우리도 함께 들어올 거야. 누구한테 유리해요? 일본한테 유리했어요. 일본한테 유리했어요. 그죠? 이걸 뭐라고? 조선에서 청과 일본이 군사적 동등권을 마련하게 됐다 라고 표현하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청일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10년 뒤에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갑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죠. 그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니까 또 민비가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청나라 군대를 그 버릇게 못 주는 거야. 또 내가 제일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국내 문제를 항상 외세를 끌어들여서 해결하려고 그래. 국내 문제를 외세를 끌어들여서 해결하려고 그래. 이거 언제부터 들여진 이 나쁜 버릇인가요? 김유신이에요. 당나라 군대 끌어들여가지고 삼국통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작은 나라의 문제를 항상 큰 나라를 끌어들여서 우리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나쁜 그런 버르장머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셈이에요. 사드 없으면 우리나라 망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일부가 다 그러진 않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거기 그런 것들이 역사적 긴 흐름 속에서 보면 이게 생각이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상당히 애들이 뿌리가 깊구나 라면서 알고 있는데, 김유신까지 갈 것도 없고 최근에는 누구라고 이렇게? 바로 이 민비가 청한테 의존하는 그런 버장머리 때문에 결국 청일전쟁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일단 갑신정변 다 정리됐죠. 원인 다 알겠죠? 쫙 보세요. 민실파 사대주의가 고조되고 있었다. 청군 일부가 철수해서 청부전쟁으로 청군 쪽수가 부족하니까 이때다 하고 터졌다. 그죠? 급진 개혁파가 쪼달림을 받고 있었다. 일본 놈들이 도와준다고 더구나 약속했다. 그래서 갑신정변이 터졌다. 청나라 군대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실패했다. 그리고 그 결과 텐진조약과 한성조약 가운데 텐진조약이 특별히 중요하다. 됐죠? 알겠어요? 끝이에요.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어요. 오케이? 갑신정변 더 이상 나올 데. 특별히 갑신정변 당시에 새로운 정치강령 14개조, 개혁안 14개조 내용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역사 속에서 세월이 흘러가 보세요. 지금 이 정리를 잘 해놔야 우리는 90년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90년대로. 자, 봐봐요. 이런 내용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상륙했었죠. 무슨 조약으로? 강화도 조약으로. 몇 년인가요? 말로 해보세요. 몇 년인가요? 다 해보세요. 강화도 조약 몇 년이라고요? 1870년. 이게 2배 올라야 돼. 강화도 조약 몇 년이라고요? 1870. 되게 중요했잖아요. 개항이니까. 70년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청나라를 물먹였죠. 청과 조선은 아무 관계가 아니야라고 했었는데, 미안하지만 이모곤란 이후에, 갑신정변 이후에 두 큰 사건을 거치다 보니까 일본은 별 볼 일 없어지고 누구 세력이 강화됐어요? 청의 정치적, 군사적 청나라가 우위를 차지하게 됐죠.
청이 우위를 차지게 됐죠. 봐보세요. 친청 사대주의가 고조됐잖아요. 이모곤란 이후에 갑신들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세 좋게 일본이 조선에 들어왔지만 이모곤란 갑신후에 80년대를 거치면서 청나라가 여전히 우리는 조선의 임자야, 조선은 우리의 속국이야 라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반대해서 조선에 못 내려온 있었던 나라가 누구라고요? 러시아였죠. 근데 얘네들이 한참 싸우고 있는 이 1884년에 러시아가 잽싸게 조선에 개입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뭐예요? 조로 통상조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러시아의 무슨 정책이? 남하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다. 드디어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게 됐구나 라고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저 중동에서 그리고 저 발칸반도에서 러시아하고 신나게 싸우고 있는 누가요? 영국이 세계 제국했잖아요. 19세기 내내 영국이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 이후로 그 영국이 뭐야? 그 러시아가 한반도를 뚫고 내려온다고 안 돼! 라고 하면서 잽싸게 어디를 점령했어요? 영국이 어디를 점령해서 제주도하고 여수 사이에 있는 섬 뭐예요? 거문도를 점령했죠. 그래서 무슨 사건을 일으켜요? 거문도 사건을 일으킵니다. 비참하죠. 이 조그만 먹잘것 없는 한반도를 놓고 엄청난 세계 대제국들이 지금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뭘 느끼세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모습을 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세월이 한참 지나고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상황은 아직도 그대로네요. 상황은 그대로. 얘가 누구예요? 러시아 그대로죠. 얘가 누구예요? 시진핑이죠. 시진핑. 얘 누구예요? 아베죠. 얘만 누구로 바뀌었어요? 오바마로 바꿨죠. 그죠? 트럼프가 되면 더 난리 날 거야 아마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 안 그래? 클린턴 여사가 돼도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 사람도 그 좀 심각한 사람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죠? 잘 모르시나요? 안 친해? 왜 이렇게 우리를 노릴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노릴까요?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지만 좋은 땅이니까 그러겠죠. 먹잘게 우리가 없다고 보지만 우리나라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좋은 땅이라고 봐요. 그래서 서로 차지하려고 지금 각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러시아가 남하에 내려오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게 1885년이에요. 그리고 2년간 지배하고 1887년에 떠납니다. 1890년대에 들어와야 경복궁에 처음으로 전기가 가설되는데 경복궁보다 더 먼저 전기가 들어온 게 사실은 거문도였어요. 몰랐죠? 알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텔렉스 띠띠띠띠띠 무선 있잖아요. 옛날에 전보 쳤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빨리 들어와 이렇게 전화가 없던 시대에 이렇게 전기 신호를 보내가지고 모스보 해가지고 긴 신호 작은 신호 긴 신호 이렇게 해서 여기 약속해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서 썼잖아요. 이게 최초로 만들어진 게 거문도하고 텐진 사이예요. 알겠어요? 그 거문도에는 눈이 파란 얼굴이 하얀 그 금발의 영국 신사들이 와가지고 2년 동안 주둔하면서 되게 신사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제국주의적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굉장히 영국 신사들이 조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상상 거문도 사건이 영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 우리 거문도를 점령했어라고 우리가 배우지만 실제 거문도 사람들 영국 사람들 되게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물물에 와서 이렇게 영국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아낙네들이 이렇게 빨래하고 있으면 물 좀 먹읍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손짓 발짓을 하겠죠. 그 물을 이렇게 주고 가는데 되게 한국 여자들이 수줍어하고 총총거리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물을 얻어먹고 거기다가 몇 센트 몇 달러씩 이렇게 파운드겠죠? 돈을 이렇게 놓고 왔다 그래요. 그런 걸 경험해보니 우리 조선 관리들 가면 어땠어요?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물 좀 가져오너라 대량의 한상 차려 이질할 텐데 외국놈들이지만 아주 정당하게 행동하고 물값도 주고 하고 그런 걸 보고 되게 호의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영국 그 군인들
묘비도 있고 무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대사관에서 가서 걔네들 제사를 지내준답니다. 지금까지. 알겠죠? 검도. 검도가 굉장히 중요한 항구였대요. 이 당시 이 검도를 서로 찾으려고 했는데 우리로 봤을 때 검도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이렇게 돌아서 동남아시아로 갈 수 있는 길목에 해당되잖아요. 아마 북한 배도 이곳 바깥을 지나다닐 거예요. 지금도 공해가 돼가지고 그런 정도로 이 중요한 바다였대요. 그래서 1885년 87년 사이에 검도 사건이 났다. 자, 정리합니다. 다시 하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사건 이후라고요?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 정리예요. 이 정리가 머릿속에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동학 농민운동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리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스토리가 연결 안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청일 간의 각축전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했다? 청나라가. 러시아가 뚫고 내려오고 남쪽에는 누가? 영국이 그걸 방어한다고 각축전을 벌였다. 이렇게 4강이 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 일본이에요. 일본은 정치적 침략 대신에 무슨 침략으로? 경제 침략으로 일본이 침략 노선을 전환합니다. 아시겠죠? 왜일까요? 왜? 청나라한테 다 밀렸잖아요, 지금. 아이고, 그냥 우리 안 되겠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우리 청나라한테 밀렸어. 민비가 청나라하고 끼고 들고 청나라랑 이렇게 한 통속이 되는데 우리는 밀렸으니까 차라리 뭐나 하자? 돈이나 벌자. 장상하자. 그래서 일본이 정치 침략 대신에 경제 침략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 순간 누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느냐? 최대 피해자가 바로 누구냐? 농민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다음 시대는 누가 액션을 이렇게 했어요? 농민이에요. 잠깐 여러분 사람 보세요. 사람 주목하세요. 개항하기 이전에는 개항해서는 안 된다고 누가? 흥선대원군이 무슨 정책? 세국정책. 그 세국정책을 뒷받침한 이데올로기는 뭐였어요? 위정 척사상이었죠. 그 개항해야 된다고 초기 개학파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 그 뒤에 누구예요? 운동개학파, 급진개학파, 개학파들이 있었죠. 개학파들 정리했죠. 그리고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지배층, 그러니까 민중들이 아닌 지배층들이 주로 싸웠다면 드디어 민중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상하는 순간이 언제예요? 이때입니다. 일본이 경제 침략으로 전환하는 순간 우리 민중들이 드디어 최대 피해를 받았던 누가? 민중 농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드디어 역사의 주인공으로 누가요? 일반 민중들이 사람이야. 사람 지금 사람 가운데 지배층 중심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드디어 서민들 민중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냥 농민이 아니라 무엇을 믿고 있던 농민들이죠? 거의 다 서학에 반대해서 뭐를? 최재우가 만든 동학 사상을 받아들인 농민들이었다. 그래서 사건명이 뭐예요? 동학 농민 운동이죠. 됐어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사이가 몇 년 떨어진다고? 10년이라는 간극이 있어요. 그 10년 동안 일본 놈들이 무슨 짓을 했겠어요? 농민들 뜯어먹는 일들이 전개됩니다. 뜯어먹히다가 1889년에 함경감사 조병식이 뭘 해요? 절대 일본 놈들한테 쌀 수출하지 말아라고 뭘 내려요? 방목령을 내려요. 상황을 알만 하겠죠? 얼마나 농민들이 뜯어먹혔는지 알만 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겠어요? 동학 농민운동이 전개된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사건이 이어져 갑니다. 이 연결고리를 잘 만드는 거기 28쪽 보세요. 쭉 나와 있죠? 오른쪽에 그림 잘 나와 있죠? 이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일본이 무슨 침략으로 전환했다고요? 중요 표시해놨습니다. 경제 침략의 주력. 그 다음에 뭘 써놨어요? 농민이 최대 피해를 입었다. 썼어요. 써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민 동그라미하고 무슨 운동으로 연결? 동학 농민운동으로 연결. 이게 갑신정변에서 동학 농민운동으로 점프하는 디딤돌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점프가 잘 안 돼요. 애들도 굉장히 까먹까먹해. 알겠죠? 갑자기 왜 10년 뒤로 넘어가?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오 을미개혁의 전개 과정 쭉 나왔습니다. 원래는 동학 농민운동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동학 농민운동 하고 나서 갑오 을미개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